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오늘은 디지털머니 전세계 헤게모니 쟁탈 관련된 제 시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중국, 그 다음에 독일,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제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발행을 한 나라들도 있어요. 베네수엘라라든지 몇 군데들이 있는데, 주요국들은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이번 신년사 통해서 한국은행장이 총재가 관련해서 이제 연구 인력이나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기사 나온 걸로는 이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제 직속 기관인데, 거기서 장병규 의장님이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소에 상장해야 된다. 그래서 커스터디 서비스, 해외 이제 서비스들에서 뒤처지면 한국만 이제 기축 달러 같은 기축 비트코인이 해외로 다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관점으로 한국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머니의 헤게모니, 그러니까 주도권 쟁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자산 시장이 지금 제가 거의 이틀에 한번 방송을 하면서 계속 누누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직도 사실 모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방송을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 한국 국민의 거의 99.999% 정도가 될 텐데, 대부분 아마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지금 이 방송을 접하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시고, 주변에 또 가까운 지인이 있다고 하면 제 방송이 굳이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어놓으셨다가, 그리고 공부를 좀 관심 갖고 해두셨다가 여러 주변에 좋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주시면 한국 사람 좀 한둘이라도 더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 세상은 국경을 초월하는 이제 초기업들이 사실상 국가보다 힘이 더 세지는 이런 시대로 10년, 20년 뒤에 이제 갈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는다고 하면 사실상 그게 국경을 이제 초월하는 초기업들한테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움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된 이야기를 한번 쭉 해볼 텐데, 한번 제가 준비한 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이제 얼마 전에 저도 어떤 방송 통해서 이런 표가 있길래 이제 저도 체크를 해서 받았던 내용인데, 구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돈의 진화라는 내용인데, 예전에는 이제 물물 교환을 했어요. 소 몇 필과 모랑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또 조개 껍질도 있었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물물 교환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골드, 로마 시대, 중국, 그 다음에 여러 시대들, 이제 중세 시대나 이런 데서 다 골드를 썼었죠. 그리고 그 당시 골드 화폐들이 동을 섞어가지고 동전을 더 많이 만들다가 결국에는 이제 동 비율이 높아진 골드 동전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또 왕국이 몰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화폐들의 역사가 반복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엔 이제 메탈 코인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페이퍼 머니, 현재 우리가 쓰고 있죠. 아직도 쓰고 있고, 플라스틱 카드도 쓰고 있죠. 그리고 현재 일렉트로닉 머니,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대부분의 자산이 숫자로 존재를 하죠. 전 세계 숫자로 존재하는 돈. 그래서 이 세 개가 거의 지금 교집합인 상태로 이 과도기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페이퍼 머니에서 이때로 많이 넘어왔죠. 이때는 거의 1980년, 90년 이때라고 보고, 이때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사실 페이퍼 머니는 거의 안 쓰잖아요. 실제로는 거의 이쪽을 쓰니까. 거의 이쪽은 사실 이미 4세대까지는 끝났다고 보는 게 맞고, 플라스틱 카드와 일렉트로닉 머니에 있는 시대에 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앞으로 몇 년, 그 다음에 10년, 장기적으로 20년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여기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플라스틱 카드를 그냥 예전에 그런 걸 썼었어, 우리 먼 훗날 자식이나 손자들이 그런 걸 썼어요,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걸 왜 쓰냐?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 자체가 그냥 하나의 플라스틱 카드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통합으로 여기 오픈 뱅킹이나 제가
여러 계좌 통합, 그 다음에 거래소에 있는 암호자산 통합 이렇게 다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찍어서 쓰거나 뭐 이거 QR 코드를 찍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또 뭐 어떤 기술이 나와서 근처에 뭐 NFC 지금 쓰는 방식대로 그냥 써도 되고 하면 그냥 여기서 바로 차감이 일어났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플라스틱 카드도 필요 없는 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쯤 시대로 가게 될 거다. 아직은 여기 있지만.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디지털 머니 전 세계 이제 주도권 쟁탈을 하는데 그 각 모든 지금 나라 기업들 지금 각 나라 모든 기업들이 지금 코인을 발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중국도 발행하려고 그러고 미국도 뭐 리브라가 하든 아니면 뭐 정부 주도로 하든 어디가 할 거고 일본도 하고 독일도 하고 다 할 텐데 그러면 각국의 모든 기업들이 다 코인을 발행하면 일단은 자국의 코인을 기반을 사용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까워도 중국이 발행한 코인을 그대로 러시아가 가져다 쓸 리가 없고 왜냐하면 당연히 러시아가 그만큼의 돈을 가져갔는데 중국에서 만약에 그 돈에 대해서 그 중앙 집중화가 돼 있는 돈이니까 중국이 그 돈을 락을 걸어버린다고 하면 러시아가 그 돈을 못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어느 나라도 서로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워도 당연히 자국의 발행한 디지털 화폐만 쓸 거예요. 그러면 자국의 나라마다 코인이 정말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애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여기 애플페이도 하고 있죠. 그래서 애플페이를 하는데 당연히 애플페이를 한다는 것은 페이 시장 진출했다는 것은 애플이 결과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이런 우리의 시대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애플도 애플 코인을 발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애플 코인이 지금 서로 애플 플랫폼과 구글 플랫폼, 이제 모바일 플랫폼이 서로 iOS, AOS 이렇게 나뉘는데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것처럼 당연히 그들만의 그 플랫폼을 사용을 할 텐데 애플 코인을 발행했는데 구글이 그걸 쓸까요? 당연히 안 쓰겠죠. 그럼 구글 역시도 독자적인 거 발행을 할 거고 이제 구글이 이제 은행업까지 진출한다 해서 내년 이제 올해죠. 2020년에 구글 뱅킹을 선보이게 될 텐데 여기 구글 뱅킹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구글페이가 당연히 이제 활성화를 만들고 구글페이에서 쓰는 자신들만의 에코시스템의 코인을 또 발행을 할 거예요. 구글 코인을. 그러면 애플 코인, 구글 코인, 뭐 마이크로소프트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비트코인 기반의 탈중화 신원 확인 네트워크 이게 전에 설명드린 건데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러면 당연히 탈중화된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여기서 또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마소 코인을 또 낼 거예요. 그러면 뭐 전 세계 지금 어떻게 보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제 이게 가파라고 부르는 GAFA인데 미국의 이제 IT 공룡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 4개 기업들이 다 코인을 발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기정사실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다 발행이 되면 결국에 국가들은 국가들 간의 수많은 디지털 화폐의 기축을 이제 자리 잡기 위해서 디지털 머니의 주도권 쟁탈이 일어날 거고 기업들은 또 기업들 간에 일어날 거고 그 와중에 기업들이 속한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 나라들 안에서 어떤 자국의 기업들의 코인을 더 밀어주려는 가령 미국은 당연히 이 4개 그 미국의 4대 공룡, IT 공룡들을 밀어줄 거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이나 여러 우방에 있는 뭐 일본부터 호주 이런 데들은 다 이런 코인들을 제도권에 쓰게끔 하라고 압박을 하겠죠. 그럼 당연히 이런 코인들은 또 중국 같은 데서는 구글이 지금 유튜브가 못 들어가듯 제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요번에 이제 미중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어느 정도 2020년에 일어난다고 해서 금융 개방도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개방이 일어나면 또 바뀔 수 있겠지만 아무튼 결국에 이런 신냉전 체제로 가는 형태가 될 텐데 앞으로의 그러니까 디지털 돈이 주도권 쟁탈이 이렇게 정말 춘추전국 시대처럼 정말 난립하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달러 기축이라는 체제 자체가 하도 오랫동안 군사력과 맞물려 가지고 뭐 경제력과 맞물려서 그것들을 넘볼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그냥 잠잠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바뀌네 하면서 너도 나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 주도권을 잡아볼까 하고 뭔가 기존에 그 탄탄하게 잡혀져 있던 시멘트 바닥같이 굳어져 있던 그런 금융 이제 주도권 시장에서 한번 판을 깨려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가 일어나고 각 모든 나라, 기업, 국가들이 이제 자기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뭔가 이제 활동을 하겠죠. 그러면 결국에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CBDC나 여러 가지 자국의 뭐 자국 통화 아니면 뭐 JPM 코인 뭐 그 다음에 뭐 리브라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텐센트 코인, 뭐 화웨이 코인, 그다음 뭐 알리바바 코인, 뭐 바이두 코인 뭐 다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결국에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중간에서 각자의 그 나라에서는 모든 화폐는 돈이라는 것은 그 나라 신뢰의 가치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리브라가 발행한 거는 페이스북이 신뢰를 보증하고 미국이 보증하는 거고, 알리바바, 텐센트가 발행하는 것은 중국이란 나라를 근간으로 한 그것들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결국에 텐센트 돈을 딴 데서 바꿔줄 때 중간에서 브릿지하는 게 이게 지금 리플 얘기, XRP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XRP나 뭐 이오스나 뭐 스텔라 루멘이나 이런 이제 좀 메이저가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신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코인들이 결국에는 먼 훗날 뭐 20년, 30년 후는 이것들 중에 살아남은 것도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다가오는 춘추전국 시대가 근 1, 2년, 2, 3년이라고 하면 그때 가까운 시기에는 분명히 지금 우리 암호자산시장의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이 중간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안 해준다 그러면 모든 그 자본의 이제 주도권 자체가 디지털로 넘어가는데, 그것들을 나라들이 다 디지털을 발행을 하는 와중에 나라들 간의 거래도 해야 되고, 뭔가들의 자신들의 그 가령 중국 쪽 라인이나 미국 쪽 라인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각자들 리브라를 발행한 코인은 리브라만 쓴다고 하면 아마존이 리브라의 가치를 어떻게 신뢰하고 쓰겠어요? 리브라랑 뭐 가령 이제 리브라도 달러랑 이제 1대1로 한다고 하고, 뭐 아마존도 1대1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 1대1 하는 것조차도 신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들을 중간에서 바꾸고 뭔가 돈을 바꿔서 가지고 있을 때는 중립적 가치를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기축이 된 암호자산 시장이죠. 그것들이 제일 중심된 영역이 될 거라고 봐요. 물론 XRP 같은 경우는 이런 역할에서도 브릿지 역할을 당연히 할 걸로 보지만, XRP는 본질적으로 지금 외환시장에 조금 더 첫 목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워낙 이제 실사용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넓은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 이제 기업 그리고 나라 디지털머니 헤게모니 쟁탈이 일어날 거다. 그게 이제 2020년에 좀 본격화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지금 피델리티도 유명한 이제 전 세계 이제 굉장히 높은 그 투자 자산 회사죠. 여기서 이게 3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작년 월드페이를 40조 원에 인수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여기가 왜 월드페이라는 이 결제 회사를 40조에 인수를 했냐라고 하면, 결국에 피델리티는 지금 주력이 암호자산 시장으로 이제 앞으로 키워나가려고 먹을 게 많다라고 보고 하고 있잖아요. 뛰어들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피델리티가 뛰어들었는데, 여기 40조 원에 샀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존 IT 공룡들이 결제 시장, 암호자산 시장의 결제로 뛰어든 것처럼 기존의 금융 회사들 중에 빠른 회사가 앞으로 미래는 금융인데 어떤 금융이냐, 블록체인 기술하고 이제 결합된 IT가 결합된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 금융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IT 이제 페이 회사를 40조 원에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미래 흐름이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디지털머니 헤게모니 쟁탈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가 지금 돈이 되는 시대로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정보가 데이터가 실제 앞으로 물이고 앞으로 데이터가 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보를 돈으로 전환하고 정확히 그걸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서 그게 누가 우리 정보를 가져가서 돈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체크를 하려면 결국에는 블록체인인데, 그 블록체인 자체가 모든 자산의 토큰화, 그러니까 자산의 토큰화가 되려면 뭐 건물부터 해서 무슨 주식이나 아니면 우리 정보까지,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토큰화해서 그런 것들이 어디로 가서 여기서 몇 프로 이득, 여기서 몇 프로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다 그 실제 흐름이 다 명확하게 보일 수 있어야 되는 시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비트코인 탈중화 확인, 이것도 결국에는 정보를 돈으로 환산하기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보를 검증을 해야 되는 시대, 지금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짜 정보도 많고 뭐도 많아서, 그럼 정보를 검증을 하면 결국에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 자체가
기반이 뭐겠어요? 기존의 금융 자체의 시스템을 못 믿고 중앙 집중화된 걸 못 믿기 때문에 발생이 된 건데, 이게 중개자를 제거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부동산에도 결국에는 중개자 자체가 지금처럼 높은 수수료 이런 형태로 갈 게 아니라 그냥 건물 매도 계약이 있는 가령 뭐 천 몇 호예요. 그럼 천 몇 호에 그 호수의 집문서가 갖고 있어요. 블록체인 상에.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넘긴다고 할 때 세금하고 얼마 계산이 딱 돼서 그냥 블록체인 상에서 자산 토큰으로 거래가 될 거예요. 그럼 정말 어느 시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그러면 바로 디지털 원화랑 바로 수합이 돼서 그냥 교환이 되겠죠. 그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또 번외로 그만큼 수많은 직업이 앞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 부동산 중개업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별 필요가 없겠죠. 웬만한 중개가 사라지니까. 지금 그래서 한국도 증권가들의 증권업장, 뭐 은행들 계속 연마다 10%씩 지금 줄여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겠어요? 계속 명예퇴직 받고 있는 건데, 결국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추세예요. 10%씩 매년 줄여나가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좀 앞으로 미래가 어떤 식으로 바뀔 거에 대한 이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어떤 거냐면 우리 인구랑도 관련이 있는데, 인구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태어난 세대,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랑 Z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Z세대의 특징은 가상 세상 자체가 진짜 세상보다 더 친숙하고 가까운 세대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요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기 대상, 연예 대상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아프리카 BJ 대상에 더 관심이 많고, 그들한텐 그 친구들이 더 연예인인 거고, 기존의 연기자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윤종신 씨가 얘기를 했는데, 기타를 배우는 것 같은 경우도 그냥 뭔가 책으로 보고 뭔가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그냥 어떤 이제 가수가 기타 치는 모습을 보고 그냥 그걸 보고 따라서 코드를 따라 베꼈다고 해요. 그래서 코드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제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타를 치는. 그러니까 정말 옛날로 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요새 세상은 그렇게 Z세대 친구들이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의 진짜 특징은 굉장히 자유롭고 뭔가 온라인 세상이나 모바일 세상이나 이런 이제 가상 세상, 우리가 접하는 가상 세상이 일반 친구를 만나고 하는 것보다 더 친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비트코인을 자산이라고 인정하는 비율이 Z세대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친구들한테는 그게 사기고 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들한테는 그냥 그게 문화이고 트렌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것들 한번 이야기를 또 드리고, 또 그리고 그 블록체인을 몇 가지 한 5개 세대 정도로 나누면 블록체인 이제 1세대가 비트코인이고 2세대를 이제 이더리움, XRP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세대 같은 경우 이제 리브라, 이제 아직 발행은 안 했지만 이런 뭔가 자산 이제 달러를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고, 4세대가 이제 국가 CBDC, 이제 중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발행하는 CBDC고, 5세대 같은 경우는 아직 예측으로 나올 수는 없는데 이것들은 분명히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CBDC와 그다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자산이 서로 수합이 되고 경쟁도 하지만 협력도 하는 이런 와중에 있는 뭔가 안정화된 단계에 접어든 시대, 이렇게 5개 정도 단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3, 4세대 정도 중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세대 초기는 거의 10년 전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디지털 머니의 주도권 쟁탈이 일어나는 이제 시대인데, 그러면 국가 CBDC 4세대 지금 이것들이 발행이 되는 시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라고 하면 아주 명확하죠. 우리가 지금 테더를 사고 스테이블 코인을 산다라고 해서 자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변동성은 두렵지만 비트코인이나 XRP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뭔가 가치가 앞으로 중간에 이런 춘추전국 시대의 중간 역할에서 신뢰를 중도 입장에서 뭔가 이전을 해주고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비트코인의 수요가 정말 더 많아지고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명확하게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앞으로 그 시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답이 나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요새 그 디파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디파이가 뭐냐면 탈중앙화, 그러니까 좀 여기 드릴게요. 그 디파이란 탈중앙화 금융의 약자예요.
탈중앙화 금융의 약자인데 탈중앙화된 분산 재정을 의미한다. 주로 암호화폐를 담보로 걸고 일정 금액을 대출받거나 혹은 담보를 제공하고 암호화폐를 대출받는 식으로 작동한다.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디파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기존 금융도구 특히 이더리움 이제 이더리움이 제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전통 금융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중개자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 전통 금융 시스템을 은행이나 이런 중개자의 통해 내 돈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런 중개자, 은행도 못 믿겠다. 그 다음에 나라도 못 믿겠다. 왜냐하면 나라도 정말 중독에서는 망하는 나라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금융위기를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만 해도 2008년도에 망한다는 소리가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통 금융 시스템 믿지 못하겠다. 중개자를 제거하자. 그래서 이더리움 같이 활성화된 공공 블록체인 상의 탈중앙화된 독립적인 금융 시스템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디파이가 왜 곽강을 받고 뜨고 있냐라고 하면 전 세계에 죽어있는 자산, 그러니까 되게 그 돈으로 조각조각 나야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거를 자산으로 메리트 있게 연결을 할 수가 없어서 분산되어 있는 돈 자체가 12경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돈을 살아있는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인데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것들도 옛날에는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정말 많은 스타들이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시골에서 밥 해 먹고 아니면 뭐 가령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그냥 먹방 같은 경우도 봐요. 먹방도 그냥 밥 먹는 영상이거나 아니면 뭐 해외 어디 여행을 다니면서 뭘 찍거나 막 이런 영상들인데 지금은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더 인기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처럼 연결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통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금융혁신 디파이 탈중화된 금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12경 정도 흩어 있는 돈을 결국에 인터넷에 연결하고 인터넷에 연결을 할 때 지금 전 세계에 가령 이제 은행을 이용 못하는 25억 명 정도가 있다라고 해요. 지금 75억 명 정도 전 세계 인구 중에 거의 지금 뭐 3분의 1 뭐 이 정도가 되는데 이런 그 인터넷 그러니까 은행을 실제 금융을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모바일 폰을 갖고 있는 경우는 또 많아요. 근데 은행은 이용 못해요. 금융업을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성 3,000개 쏘겠다. 그 일론 머스크랑 제프 베조스죠. 이제 위성 3,000개를 왜 쏘냐고 하면 결국에 인터넷망을 연결하는 건데 지금 위성 자체는 굉장히 고도를 높은 데다 쏴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인터넷에 연결하고 하는데 느려요. 그리고 산에 가면 뭐 안 되고 하는데 낮은 고도의 그 위성을 엄청나게 촘촘하게 많이 쌓아놓으면서 전 세계가 굉장히 빠르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이 안에는 수많은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다 모든 소매를 다 팔겠다라는 그런 또 이용도 있고 또 페이 사업도 하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쉽 링크인가요? 그걸 통해 가지고 여기 같은 뭐 스페이스 X도 하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걸 하는 이유도 결국에 전 세계의 금융업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이걸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거하고 같이 수반돼서 가는 기술은 블록체인일 거라는 얘기죠. 이건 뭐 일 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인데 그 와중에 이제 있는 게 디파이인데 디파이가 전 세계에 이렇게 연결이 다 된다고 하면 12경 자산 죽어있는 돈들 뭐 가령 아프리카 누가 10만원 갖고 있는 돈부터 해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10만원이 어디에 저축이 될 수 있고 그 돈이 또 어디에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돈들 자체를 다 죽어있는 돈을 살리는 게 디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만큼이나 파급력이 큰 지금 블록체인이 단순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뿐만 아니라 정말 파급력이 큰 이더리움도 이런 거에 핵심에 있는 거예요. 이 플랫폼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지금 퍼즐을 맞춰보면 이런 일론 머스크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전통 금융 시스템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Z세대들은 은행에다가 보관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더리움으로 탈중화된 갖고 있다가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 그냥 쓰고 일본 가면 일본에서 쓰고 한국에 원화로 둬가지고 원화를 그 다음에 가서 환전을 해서 가고 이런 것들이 없는 시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세상 미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디파이나 같은 것들은 조금 더 그냥 구글에다가 치시면 디파이에 대한 정의 같은 것들이 나와요. 제가 보는 이 화면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고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내년에 올해 상반기에 지금 블록체인 지갑 클립이 나온다고 하는데, 카톡 암호화폐 클립 이제 블록체인에 애니팡 만들어낼 걸. 그래서 정말 너도 나도 대국민이 쓰는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겠다. 결국에는 제가 볼 땐 성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카카오톡 다 쓰잖아요. 그러면 오픈 뱅킹도 했겠다. 그 다음에 뭔가 카카오톡에서나 아니면 뭐 스타벅스나 어디서든 블록체인 뭘로 결제하면 혜택 준다라고 하면 다들 이거 충전해서 쓸 거거든요. 기존의 원화를 바꿔서 쓸 텐데, 그러면 이것들은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국민 지갑이 될 테고, 가는 뭐 양치기 해갖고 양몰이 하는 거야 너무나 쉽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나 가격이 지금 뭐 계속 바닥을 기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좀 올라왔지만 여기서 또 횡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은행에다가 여러분들이 돈 1,000만 원 넣어놓고 1억을 넣어놓고 뭐 100만 원을 넣어놨다고 할게요. 그 돈 넣어놓으면 그 돈이 그대로 있잖아요. 돈 그대로. 마이너스 금리를 뭐 적용해서 우리나라가 보관료를 받지는 않으니까 100만 원에 이자 몇 원 붙어서 뭐 갈 텐데, 그 돈 자체가 실제로는 표시되는 금액은 그대로지만 실제 뒷면에 있는 액면에서는 돈이 미국에서 계속 지금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돈 자체가 1억이든 1,000만 원이 표시되는 게 100만 원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뒤 이면에는 99, 98 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하나 샀어요. 뭐 900만 원에 샀다고 할게요. 샀는데 이게 한 800 됐어. 이러면 보이는 가격 자체가 100만 원이 떨어지니까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고 막 하겠지만, 결국에는 얘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얘를 떨어지는 거는 눈속임으로 가려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얘도 떨어지고 있다. 다만 얘는 변동성이 좀 더 큰 거다. 그래서 더 싸게 살려고 하고 막 노력은 하긴 하지만 그건 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투자 마인드로 투자를 했으면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고, 투자를 하면 결국에 이득을 먹으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상도 이상 당연히 가격이 빠질 수도 있다. 내가 사면 떨어질 수도 올라갈 수도 있다. 동전의 앞뒷면 게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드린 거고요. 리플 에스크로에서 이제 10억 잔금 해제, 또 이제 기사가 떴죠. 2200. 그래서 요새 뭐 제 댓글이나 여러 군데 많이 보면 어떤 방송에서도 뭐 나오더라고요. 팩트 기반으로 이제 이야기 주신 방송도 봤는데, 리플 XRP가 수요와 공급 이론에 따라 XRP를 계속해서 풀잖아요. 근데 팩트로는 푼 거 중에 남은 것들, 판매량 외에는 또 다시 에스크로에 묶여요. 이것들이 이제 자동화 해갖고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계속 풀리니까 리플 가격은 떨어지고 못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 얘기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히 수요와 공급 법칙상, 그리고 지금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그게 반대로 꼭 그것 때문에 못 올라간다고 볼 수 없는 것 자체는, 2017년이나 그 전에 가격이 올라갔던 걸 생각을 하면 그 당시에도 풀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올라갔냐라고 하면, 또 거기에서는 계속 이제 가격이 물량이 풀려서 못 올라간다는 거는 그때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다. 하지만 지금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또 얘기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올라가면 한순간에 다 해소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이 10억 개가 풀리고 2200억 상당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리플이 이제 가령 뭐 보면 3분기 때는 750억 정도를 판매를 하고, 전분기 2분기에는 3천억 정도 판매했는데 많이 줄었죠. 근데 4분기에는 얼마 판지는지 안 나왔는데 이것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XRP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역시도 계속 채굴이 되고 그 채굴자들이 또 계속 팔아요. 그리고 또 채굴장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또 가지고 있는 것도 또 맞아요. 하지만 이제 리플사는 본인들이 몇 개 갖고 있는지 얼마 발표도 하고 본인들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욕을 먹는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재단이 엄청 많이 갖고 있지만 정확히 이더리움은 얼마 갖고 있다고 또 말을 안 하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또 팔아요. 이더리움 또 채굴도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시선에서 보면 다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XRP가 좀 더 두드러지게 리플사가 또 얼마 물량 갖고 있고 매달 얼마씩 팔고 이런 것들이 너무 명확하게 나오다 보니까 더 욕을 먹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XRP는 지금 다 같이 욕을 먹고 명확한 와중에 가격이 더 빠졌으니까 더 요새 욕을 먹는 거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그래도 가격이 XRP보다는 당연히 훨씬 양반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자유롭다고 봐요. 근데 XRP가 결국에 이거는 기회와 뭔가 XRP가 진짜 가격이 나중에 올라서 기회였는지를 지금 증명을 해주려면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XRP가 만약에 한 3,000원, 만원 가 있다고 할게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돼서는 지금 에스크로에서 10억 잔금 해제 이런 기사 때문에, 이런 내용 때문에 못 올라갔다라는 말이 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정도로만 사실 보시면 되고요. 저 역시도 공급이 많기 때문에 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는 어느 정도는 공감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당연히 많이 명확하게 풀리고 있는 건 맞으니까 그거의 속내는 알 수 없잖아요. 세력이 이 물량마저 풀리고 있는 것들마저 대부분의 풀리는 에스크로 물량 중에 OTC로 필요한 기관들이 대부분 사가서 잠기고 정말 거래소에 일정 풀리는데 그건 또 세력이 지금 잠그고 있다 라는 내용이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개인들이 정말 풀리는 물량이 상당수를 계속 사고 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계속 가기 때문에 안 올라간다, 그것도 또 그럴 수 있죠. 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후자로 보기에는 개인들이 지금 이 가격이 빠지는 시장에 에스크로의 거래소에 풀린 물량을 개인들이 다 가져간다? 그건 이제 쉽진 않다라고 보는데, 여러 개 관점은 다 사실상 예측할 수 있는 추론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실 때 모든 투자는 앞뒷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냥 무조건 퍼드로 안 좋다고만 볼 필요도 없고, 무조건 또 그냥 이 물량은 세력이 다 가져갈 거야 라고만 또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시간이 증명을 해줄 거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리플사는 우리가 보면 되는 건 리플사가 일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암호자산 시장에 이런 펀더멘탈이 정말 좋은지, 정말 올해 2020년은 대중화가 될 걸로 봐요. 정말 대중화의 시작점을 찍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리플사가 물량을 팔던 뭐 하던 그냥 리플사가 일을 잘하고 리플사가 원하는 외환거래 시장에서 자리를 계속해서 넓혀나간다고 하면, 이게 아무리 풀린다고 해도 리플이 지금 200원에서 올해 말에 400원 되고 내년에 8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1000 얼마가 되고 매년 몇십 프로씩만 올라가도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한 번에 10배 이렇게 안 올라가도 1년에 50% 몇십 프로만 올라가도 땡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급해하지만 않으시면 세상에 이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은행에 놓으면 이자가 1% 이렇게 있는데 1년에 몇십 프로만 꾸준히 올라간다고 해도 땡큐죠. 그러면 그냥 매달 믿고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그렇게 하기에는 세력이 기관 매집형 차트로 그렇게 안 만드는 리플 차트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 같진 않지만, 마음을 이래나 저래나 그렇게 먹으시면 편하실 거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또 잘 보내시고, 지금 이제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재밌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도 계속 예상은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그리고 너무 마음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어서 뵙겠습니다.